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제 의무소방원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요, 의무소방원 이 시험 안에서 국어 파트를 담당하게 된 이정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여러분들 책을 이미 받아보셨겠지만 책이 전면이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기출문제들을 복원을 하면서 그 방향에 맞춰서 국어 내용, 굳이 필요 없는 내용까지는, 너무 깊은 내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을 좀 걷어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내용들은 좀 더 풍성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재와 함께 쭉 이어나가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어는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책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기출 복원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미 보셨겠죠?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기출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출 문제를 봐야만이, 여기서 제가 기출 문제를 봐야 한다라는 것은 심도 깊게 풀어본다 라고 하기보다는 보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이 맛보기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깊게 풀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다 한 후에 한 번 더 풀어볼 거기 때문에 우선은요, 어떤 단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시는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며, 그리고 비문학에서는 어떤 정도의 깊이를 요구하는지, 문법 파트는 어떤 식으로 문법 문제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렇죠, 그에 대해서 개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한 학문에 대해서 깊이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종 목표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요. 국어는요, 총 20문제가 나오고요. 문제 난이도상 그렇게 깊이 있는 학습을 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맞춰서 국어 내용을 좀 다각도로 편집해서 필요한 내용과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려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저희 목차 보시면요, 국어 과목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요, 맞습니다, 현대문학이라 그래서 시와 소설, 그 다음에 수필과 희곡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고전문학은 당연히 고전문학의 흐름 잠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작품,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항상 언급이 되거든요. 고전문학 작품 하나를 놓고 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파트 부분에서는요, 비문학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문제에 대해서, 개요표에 대해서, 개요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바로 문법 파트 될 것 같은데요. 문법도 역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에 대한 것들도 문법 파트도 문제에 대해서 놓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문제가 나오니 우리가 문법 파트를 학습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라는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국어, 현대문학 파트부터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요, 제 1장 현대문학 서정갈래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서정갈래라는 것은 맞습니다,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는요, 맞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 큰 주 갈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문법, 시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개념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이냐? 나중에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까요? 아니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는 괄호치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지문 안에서요, 시 한 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요,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요, 보기 안에
다양한 개념들이 쏙쏙 숨어 있습니다. 위시는 몇 음보율을 가지고 있다. 위시의 시각적 심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위시는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정형시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 내용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한 시간으로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달달달달 외워야지 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아하,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시는 무엇인가요? 쭉쭉쭉쭉 나왔습니다. 개인의 정서, 인간의 경험, 느낌, 감상.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율적 언어로 형상화한 음문문학이다 라는 겁니다. 운율이라는 건 맞습니다. 리듬이고요. 리듬감이라고도 하고요. 리듬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리듬이 빠지면 그것은 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듬감, 운율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뒤에서 나오겠지만 회화적이다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악적이다 이런 말 가끔 나오거든요. 음악적이다 라는 건 당연히 리듬감과 연관시켜서 운율로 관련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회화적이다 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를 한 편 딱 들었는데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한 편의 그림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나 이것이 회화적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양하죠. 심상이라던가 이미지 같은 말입니다. 심상, 이미지와 같은 것들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거는 운율적 언어로 형상한 운문문학이다. 그 다음에 긴 글을 짧게 줄여놓은 함축적 문학이다 라고 하고요. 회화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가 함께 다각도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는 시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읽고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는 주제, 시에 담긴 중심 생각, 주제, 그 다음에 소재는 그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글감, 그 다음에 심상, 여기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마음에 그려지는 상이라 그래서 어때요? 시어의 작용에 의해 독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식구를 딱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심상입니다. 시의 내용적 요소였고요. 시의 형식적 요소는요. 시어는요. 시에 쓰인 말을 시어라고 합니다. 행은요. 시의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는요. 맞습니다. 이것을 행이라고 하고요.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연이라고 합니다. 1년이다. 2년이다 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전체적으로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2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들 사용하죠. 운율은요 시어들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가락, 음악, 리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시의 분류입니다. 시는요, 형식적으로 어떠한 형식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네요.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거 정형시입니다. 일정한 운율에 맞춰 쓰는 시, 대표적으로 시조 있지요. 시조는 3장, 6구, 45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써야 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종장의 첫 구는 세 글자 고정.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정해진 형식을 잘 지키고 있다. 정형시이고요. 그 이외에 형식의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쓴 것을 자유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긴 거. 딱 봐도 이게 수필인지 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근데 시라고 하네? 그게 바로 산문시입니다. 형태는 산문이지만 시적인 함축성 있고요. 내면적 운율이 있는 게 바로
산문시입니다. 자, 내용적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세 가지 나눠볼 수 있네요. 개인의 주관적 감성, 정서 다른 거 서정시, 그 다음에 서사시는 역사적 사실, 여기서 사자 보시면 되겠네요. 인물의 이야기 다뤘습니다. 극시는 연극적인 내용을 시의 형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지요. 자, 시의 운율입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운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운율이 겉으로 딱 보이느냐? 아니다. 속으로 감추어져 있는 걸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시이냐에 따라서 내재율과 외형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재율이라는 건 맞습니다. 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읽어보니 말의 가락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거, 어떠한 형식에 따라서 이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내재율이고요. 이건 겉으로 보자마자, 눈으로 딱 보자마자 운율이 느껴져. 정해진 형식을 너무나 잘 따르고 있어. 그게 바로 외형률입니다. 정형시, 즉 겉으로 보이는 정형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외형률입니다. 음이 어떠한 위치에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율입니다. 위치에서 반복된다 라는 것은 시에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율을 형성한다. 두 번째, 반복해서 말한다는 건 그만큼 강조한다 라는 걸로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운율이 형성되네요. 앞에서 시의 어떤 행 앞에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 이것은 위치가 머리 두 자를 사용해서 두운이라고 하고요. 아니요, 시의 어떠한 중간 부분에서 계속 같은 음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요자 써서 요운. 아니요, 글의 끝에 머리에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를 우리는 가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위치에 따라서 운율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위율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수율은요, 일정한 수의 음절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런 말 보셨을 거예요. 3, 4조다, 4, 4조다. 이런 것들 음수율이고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보율입니다. 3음보, 덩어리, 4음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시의 언어로 넘어가 보죠. 시의 언어는요, 시어입니다. 시어는요, 딱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시적 측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뜻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 논술이나 설명에 사용이 되는데요. 함축적 의미도 있습니다. 다의적, 암식적, 상징적 의미로 문학과 같은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글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는 함축적 의미가 두드러지는 언어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시어는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축성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긴 글을요, 어때요?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줄여나갔다. 무슨 이 긴 뜻을 담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함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포적 의미를 머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악성, 반복되는 율동감, 음악성, 리듬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다의성, 중의성, 애매성, 모의성. 그래서 시가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는 나의 어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에 읽었던 시와 30대에 읽었던 시, 똑같은 시인데도 그 느낌이 참 다르다라는 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대학교 다닐 때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그 시를 딱 보고
이랬는데 막상 30대가 돼서 그 시를 딱 보니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이 좀 더 다양하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시어의 특성이라고 해서 다이성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문학의 가장 큰 특성이 이러한 것들 아닐까요? 중의성, 애매성, 모호성 등이 특히 시어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시의 심상입니다. 심상이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심상,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어의 어떤 구절을, 어떤 행을 읽었어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이렇게 딱 읽었어요.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신 하나. 머리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왠지 이렇게 노란 개나리 이렇게 그 산 넝쿨 안에 이렇게 예쁜 아기 신발이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느껴지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방금 어떤 시를 읽었을 때 어떤 동요를 딱 들려드렸을 때 마치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몸의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눠봤냐면 마치 그 시를 딱 듣자마자 그 구절을 듣자마자 눈에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시각입니다. 아니야. 땡땡땡땡.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내 마음은 두근거렸다. 멀리서 그 사람의 발소리와 함께 내 심장이 뛰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뭐 제가 물론 방금 지어낸 거긴 합니다. 이런 것처럼 마치 귀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게 청각죠. 지질지질 꽃향기, 그 다음에 꽃 지짐이 냄새 이런 식으로 후각적인 이미지. 미각은요 맛보는 듯한 이미지. 그 다음에 촉각적인 거 마치 서늘한 옷자락이 내 몸을 타고 흘러갔다. 뭔가 차가운 게 확 지나가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이 촉각적 이미지. 즉 우리 몸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마치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게 바로 이미지, 즉 심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우선 빼두고요. 색채, 명암 등 시각을 통해 떠올릴 수 있는 것, 소리를 통해 떠올리는 심상, 냄새를 통해 떠올리는 심상, 맛을 통해 떠올리는 심상, 피부의 감각을 통해 떠올리는 심상 이렇게 5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좀 우리가 고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각적 이미지. 즉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일어나는 심상. 물론 말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시에서 밑줄 딱 그어놓으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할 수 있는 게 뭐 종소리에 뭐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종소리는 땡땡땡땡 아하 청각. 동그라미, 종소리가 동그라미 하고 들린다라고 합니다. 동그라미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종소리가 동그라미하게 들려요 라는 것은 청각에서 시작이 됐지만 동그라미, 시각화됐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됐다라는 겁니다. 종소리는 분명 청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하게 들렸어요. 청각이 시각화됐습니다. 시각처럼 변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청각의 시각화 라고 하고요. 이를 우리는 공감각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푸른 종소리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푸른푸른하게 들려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될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공감각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즉 다양한 이미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시를 직접 살펴보면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시의 심상,
우리 몸의 5가지 감각, 주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감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될 때 공감각적인 이미지까지 총 6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 비유와 상징으로 가도록 하죠. 시는요, 비유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유는요,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즉 원관념과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사물, 보조관념이라고 하죠.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비유하기는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상징 보려고 합니다. 상징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물이 그 자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다른 뜻까지 암시하는 방법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비둘기를 상징하는 거 평화죠. 이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비둘기 평화. 뭐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면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십자가, 뭐 붉은색 십자가, 그 다음에 초록색 십자가, 뭐 색깔은 다르지만 붉은색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러한 것들, 어떤 것의 상징이 된다라는 거, 어떤 것을 대표해서 그것만 보더라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상징입니다. 근데 이는요, 사회적인 상징 혹은 원형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에서는 개인적인 상징도 있습니다. 개인적 상징이라는 것은 이 시인 안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 중에 바람은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더라. 혹은 이 시인의 개인적 상징인데 이 시인의 밤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더라. 그 다음에 새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닭소리라던가, 그 다음에 추위,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걸 상징하더라. 이런 개인적 상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시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뭐 지금도 물론 많이 쓰이기지만 우리가 만나보게 될 시들은 아무래도 교과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인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대시, 즉 시인이 살아있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들은 문제에서 많이 배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만나보게 될 시들은, 혹은 문제를 통해서 만나보게 될 시들은 교과서, 즉 정해진 답이 있는 시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첫 장에 나오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것처럼 어떠한 진달래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다, 혹은 한용운 선생님의 시에서의 상징은 무엇이다, 이러한 것처럼 틀에 딱 박힌 거, 그게 바로 우리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너무 어렵죠. 앞으로 수많은 시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뭐 6.25 있을 거고요. 6.25 전후 상황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 이때 시가 엄청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일제강점기에서 바람 혹은 뭐 추위, 그 다음에 어둠, 이런 부정적인 시어들은 그렇죠, 일제의 탄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온다, 해가 뜬다, 얼음이 녹을 거야,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광복이나 희망을 의미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시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유와 상징 봤고요. 서정적 자와 언어 유희 되어 있는데 서정적 자와 언어 유희는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적 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고요. 언어 유희는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적 자아라고도 하죠. 시적 자아를 뭐 내가 물론 글 안에, 즉 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글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자아를 설정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자아를 설정했을까요? 즉 시 안에서 또 다른 말하는 사람을 다르게 설정해 놓는 것. 시에서의 주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이겠죠. 모든 정답, 즉 문학에서 왜 이런 기법을 사용했습니까? 문학에서, 국어에서 왜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왜? 문학은 누군가가 읽어서 내 뜻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즐거움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래서 서정적 자화, 언어 유희는 그다음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표현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표현 방법에서 말씀드렸죠. 비유하기입니다. 비유하기는요. 총 8가지 나와 있습니다. 직유는요. 표현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4가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혹은 뭐뭐인 양, 그 다음에 뭐뭐인 듯이 이 4가지 나와 있습니다. 손바닥처럼 작은 창문, 뭐뭐처럼 나왔죠? 아하, 손바닥처럼 작은 창문, 직유법 사용이 되었구나. 은유법은 A는 B다의 형식 가지고 있습니다. A는 B다, 인생은 나그네다. 이런 것처럼 A는 B다. 이런 걸 은유법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적 요소 부여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건 의인법입니다.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즉 생물이 없는 것. 여기선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적 요소를 담은 거고 여기서는 무생물에 그냥 생물만 불어 넣었습니다. 파도가 숨을 쉰다. 그렇죠. 이러한 것처럼 생물만 된 것과 그 다음에 인격을 부여한 것,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의성법은요. 소리를 그대로 표현해서 그 소리나 상태를 실제와 같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의태법은 의성법이 소리였다면 모양이나 태도, 아기가 포동포동 살이 쪘습니다. 엉금엉금 이런 것처럼 모양이나 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유법은 사람의 사물, 관념 나타내는 말이 경험적으로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 나타내도록 표현하는 것이고요. 대유법은 시 안에서 직접 살펴보는 것, 중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법, 강조하기, 변화주기 이러한 것들, 물론 여기에서 우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읽어보시고요. 정확한 것은 시 안에서 직접 찾아보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의성법, 의태법 이런 것처럼 이 낱말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강조하기 가볼까요? 비유, 즉 빗대어서 표현했다면 이제 강조하기 갑니다. 어떻게 강조했냐? 과장시킵니다. 표현하려는 대상을 실제보다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집채만한 우박. 이런 식으로 반복법은요 강조하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열거법은 비슷한 내용을 쭉 어때요? 비슷한 단어나 어구를 나열하여 내용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대조법은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서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게 바로 대조법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점점 강하게 합니다. 점층법, 점강법은요. 크고 높고 강한 것부터 점차 낮고 약한 것으로 바뀌는 것. 연세법, 앞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 앞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탄법,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아, 이런 것들. 아, 오, 이런 것들. 직접 들어가 있는 거를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자, 변화주기입니다. 대구법이라는 건 저는 말씀드립니다. 말대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대꾸하는 거, 즉 똑같은 형식을 그대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를 갖거나 비슷하게 짝을 지어 나란하게 배열하는 표현 방법, 대구법입니다. 서리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즉 당연한 물음에 대해서 어때요? 물어보는 형식을 취해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도치법은 말의 순서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나는 밥을 먹었어 라고 해야 된다면 먹었어 밥을 너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반어법은요, 마음과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진달래꽃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다. 너무너무 슬픈데 나 죽어도 안 울 거야. 이는 그렇죠. 내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반어법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눈물 안 흘릴 거야.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바로 도치법입니다. 이렇게 시어에서 직접 찾아볼게요. 그 다음 역설법입니다. 반어법과 역설법이 좀 같이 나오긴 하는데 반어법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역설은요. 겉으로 보기엔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것. 즉 소리 없는 아우성. 무슨 말이냐? 아우성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담고 있는단 말이죠. 뜻에서. 그런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래요. 말이 안 되는데 이치에는 어긋납니다. 하지만 깃발이라는 시이죠. 깃발의 한 구절인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아 저건 소리는 없지만 아우성 치는 것이구나.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한 겁니다. 즉 겉으로는 보기에는 이치에 어긋나 모순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생략법은 구절을 간결하게 줄이거나 생략하는 표현 방법, 문답법과 문답법은 물어보고 답변하는 형식, 인용법은 누구의 말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건데요. 명언, 속담, 누군가의 격언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기본적으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를 직접 보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쓰여졌던 걸 가져오다 보니까 이미 교과서에 있는 시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미 더 이상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검증된 시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 시의 시대 상황을 묻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문학의 흐름을 잠깐 훑고 가려고 합니다. 자, 시 문학. 물론 개화기 이전에는요. 고전 시 문학에서 고전 운무 문학에서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우리는 현대 시, 현대 문학이기 때문에 나라의 문을 여는 개화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짠! 문을 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전에는 문을 닫고 있었을 때는 우리의 문화만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딱 열었을 때 뭐가 먼저 가장 들어왔을까요? 서구의 신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찬송가, 서양식 노래의 영향을 받아들여 출연했습니다. 개화가사, 신체시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했던 시가 형식이 바로 창가입니다. 자, 이 내용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배웁시다, 계몽합시다, 애국합시다, 평등합시다, 문 엽시다, 독립합시다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형식은요. 전통적 율격 3, 4조, 4, 4조에서 벗어나 6, 5조, 7, 5조, 8, 5조 등이 다양하지만 크게 형식이 변하지는 않았고요. 작품에는 최남선 경부철도가가 있습니다. 최남선 초기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신체시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창가에서 우리는 신체시로 넘어갑니다. 신체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체시 하면 신체시의 효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꼭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창가가사와 자유시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이 신체시입니다. 창가가사, 신체시, 자유시 이런 순서로 간다. 계몽사상 우리 배워야 돼요. 신문명에 대한 동경, 외국 것이 좋더라. 자주독립, 남녀평등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내용을 다르고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끼치는 않았고요.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계몽적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당연하죠. 문을 이제 살짝 열었을 뿐인데 무엇이 크게 변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910년대로 갑니다. 서구 상징시가 도입이 됩니다. 태서 문예 신보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태서 문예 신보는요, 동경에서 지어진 발간된 잡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소개하고 있고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서, 즉 외국 작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유시가 등장합니다. 정형성, 교훈성, 이제까지 계몽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바뀌어야 해요. 이런 것에서 탈피한 현대적인 자유시가 등장을 합니다. 전통적인 형식, 이전에는 시조가 대부분이었겠죠.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으로 시인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최초와 자유시는요, 주요한의 불놀이입니다. 신채시의 효시는 방금 나와야 합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죠.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 다음에 주요한의 불놀이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191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문예 동안지가 발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창조가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문예 동인지가 발간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가 1910년대에는 서구 상징시들이 도입이 되면서 자유시가 새롭게 열렸고요. 기존에서 많이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20년대는요. 문학 동인지들이 많이 창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여기 부분이 좀 틀렸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폐허, 개벽, 백조, 조선문단 등이 발간이 됐습니다. 퇴폐적 낭만주의, 무슨 말이냐면 우울한 시대의식, 개인적 절망을 노래한 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3.1운동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세기말적 퇴폐 풍조가 유입됐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어때요? 전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허무주의라던가 전쟁의 폐해 등으로 어때요? 외부에서도 이러한 것들, 허무주의들이 아무래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울한 시대의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상순, 박종화, 홍사용, 이상화 등이 있고요. 신경향파 많이 들어보셨죠? 카프가 등장합니다.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그게 바로 카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레타리아 동맹은요. 프로레타리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는 살기 위해서 노동이 전부인 임금 노동자 계급들에 대해서 노래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급주의 문학을 표방했고요. 투쟁적 사회의식 노래입니다. 노동자나 농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소재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드러냈습니다. 임화, 김기진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 경향입니다. 민족의 주체성 확립하려는 국민문학 운동이 대두가 됐고요. 향토적 정서와 민족주의 이념, 그 다음에 시조와 민요적 율격 재창조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가 등장합니다. 민족주의 소설, 민족주의 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족주의 작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김소월 선생님 잘 알아두시고요. 김소월 선생님하고 한용운 선생님은 가장 잘 언급되는 분들입니다. 1920년대이고요. 저희는 30년대로 갑니다. 1930년대 언제든지 이 전 시대에 대해서 다음 시대로 무엇인가 바뀌어 나가고 있을 때는 이 전 시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우리 새로 바뀔 거야 라는 것으로 가면 됩니다. 이전에는 투쟁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이제
투쟁이 무슨 의미야? 순수해야 돼. 이전 시대 민족주의 문학과 계급주의 문학 갈등에 대한 반발로 문학 자체 예술성, 순수성 강조했습니다. 언어의 조탁, 시어의 음악성 등을 중시했고요. 김영랑, 박용철 등이 있습니다. 모더니즘은요. 자, 그러면 순수성, 예술성 여기에서 현대 문명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는 게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현실주의, 그다음에 이미지즘, 그다음에 서구의 문예사조 유입 이렇게 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와 지성의 논리, 시의 회화성 등을 중요시했다. 그게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회화성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다음에 현대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이란 거. 오히려 여기에서는 너무나 이상적인 걸 쫓다 보니까 현실을 외면했다.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 시의 본질의 목적은 인간 생명 탐구이다. 생명 추구. 그래서 서정주, 유추한 시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930년대는요. 서구의 문해사조 등이 대거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 등을 겪으면서도 시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시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각도로 시들이 발표가 됩니다. 현대시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1930년대 입니다. 막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즉 외국에서 개화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다양한 사상들이 유입이 되고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을 중시하는 시들, 외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하는 시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뒤집혀야 된다라고 그랬죠. 1940년대부터는 우리 문학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 광복에 이르는 시점이죠. 이르는 시기는 한국 문학사의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 검열이 심했고 단속도 심했기 때문에 시가 혹은 문학 작품들이 많이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암흑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적인 과정에서는 이면적으로는 은밀하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저항적인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청록파와 저항시입니다. 윤동주, 이육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청록파, 일제 말기 극심한 탄압, 더 이상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정서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표현했습니다.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 의지적 태도, 그게 바로 저항시입니다. 저항시의 대표 시인이 바로 이육사이죠. 이육사 많이 들어보셨죠? 264번 수감번호. 그래서 자기의 필명을 이육사라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문학 서정관례라고 해서 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 알아봤고요. 시에서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낱말들이 사용이 됩니다. 시를 해석할 때, 시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낱말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뜻 알아줍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6.25와 일제강점기 시대 이 두 개의 큰 굵직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국가시험에서는 그리고 시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대에 나온 시들을 많이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국 문학 시 역사 정도로 문학의 흐름으로 우리가 크게 굵직굵직하게 연대별로 개화기 10년, 20년, 30년, 40년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이 이 10년대에 대해서 전체 시를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소설로 넘어가야 되겠죠. 소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똑같은 형식입니다. 개념 알아보고 소설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설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하고는 다음 시간에 소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